자, 오늘은 그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시민단체 대표로서 이렇게 공문서 위조나 이렇게 범죄 구성 요건을 법률적인 강의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법률은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이나 그리고 그 변호사 아니면은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만 사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도 지금 현재 시대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되었고, 인터넷을 들어가보면 대부분 종합법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률 정보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알려드려서 앞으로 그 공수처 접수를 판사를 상대로 해서 또는 검사를 상대로 해서 불기소 처분 이유 고지서를 그 법률적 근거와 이유도 없이 지 마음대로 불기소 처분 이유 고지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그 다음 또한 판결문을 작성을 하는데 지 마음대로 판결을 하고 지 마음대로 그 판결문에 기재를 했을 경우에 공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해당이 된다면은 이러한 법리에 맞추어서 고소장을 일전에 그 고소장 작성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렸는 것처럼 그렇게 고소장을 작성을 해서 공수처에 접수를 하시라고 제가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국민들도 왜냐면은 지식층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국민들이 과거에 60년대 70년대처럼 법률을 하면 전혀 모르고 그리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송을 하고 또한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률과 법전을 다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법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법률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사안이 있으면은 전부 다 책 뒤져보고 다 하는 겁니다. 그걸 법전이나 모든 법률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그거 컴퓨터 하지 어떻게 인간이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어떻게 책을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나한테 필요한 법률이 무엇이냐, 그리고 법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그 대응을 나가는 것을 길을 알고 우리가 이 정보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방법을 각자의 형편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오늘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법상 문서의 종류는 공문서와 사문서가 있는데,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죄와 같은 문서에 관한 죄에 관련해서는 문서에 관한 죄에서는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이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법리적으로. 그 첫 번째 살펴보면은, 첫 번째 문서에 관한 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즉 다시 말해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도 죄가 하나 걸리고, 또 그 다음에 위조, 변조,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는 것도 죄가 별개의 죄로 처벌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서를 부정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그것이 문서에 관한 죄다. 두 번째,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바로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이다. 그 문서를 우리가 봤을 때 공공의 어떤 신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보호법익이죠. 판례 입장은 공공의 신용이 문서 위조죄의 보호법익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다. 세 번째, 문서에 관한 죄는 개인 일반인의 경우 재산죄, 특히 사기죄를 위한 수단으로 사기치기 위해서 그 문서를 위작하고 조작하고 변조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또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 특히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자신의 어떤 직권남용, 직무유기 권위를 내세워서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지 맘대로 작성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교부하고 이래서 못합니다 하고 하나의 권위주의를 내세워서 그렇게 배짱식으로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 많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러한 어떤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문서에 관한 죄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특히 소송 과정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허위의 사실의 문서를 위조하고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 민사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민사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투성이, 허위 투성이의 재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대편이 허위의 내용으로 소장을 넣고 허위의 내용으로 답변서를 넣고 허위의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넣고 그런 어떤 민사 같은 것들이 그 권리주장 민사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그것이 권리주장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사무소 위조나 이런 것들이 걸리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사무소 위조로는 일반적으로 걸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 허위로 작성해서 내는 사람들 그 허위로 재판부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이나 소장이나 이렇게 제출했는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처벌을 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 그거는 사무소 위조죄나 이런 것이 안 걸린다고 그 자기 권리 주장이다 정당행위다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처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설명드리긴 하고요. 이때는 사무소 위조죄와 별도로 소송사기의 고의가 된다. 소송사기라는 것이 뭐냐면은 일반 사기는 일반인을 기망 그러니까 속이고 어떤 사실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것 그것이 사기죠. 금전을 편취한 것. 근데 소송사기라는 것은 재판부를 속인다는 겁니다. 재판부. 소장을 잡아넣을 때 재판부 속이고 준비서면을 잡아넣을 때 답변서를 잡아넣을 때 소송사기 재판부를 속여서 결국은 소송사기의 기수 시기는 언제냐면은 소송사기가 완성되는 그 범죄 행위가 완성되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허위의 사실로 소장을 잡아놓고 준비서면을 잡아놓고 답변서를 잡아놓고 소송 행위를 한 다음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었을 때 그때가 소송사기 범죄 행위가 완전히 완성되는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소송사기는 판결을 얻고 나서 바로 상대편을 허위의 사실이 있다면 소송사기로 걸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변호사나 사건 당사자가 소송을 무조건 이기고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재판부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때에는 사무소 위조죄가 성립하는가 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례 입장은 단순히 자신의 주장에 과장, 포장되어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무소 위조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다만 명백한 허위의 사실의 내용에 의하고 그 사건의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면 즉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이면 사무소 위조죄 등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자, 이것이 사무소 위조도 왜냐하면 어떨 때 걸리냐면은 재판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판결에 내가 억울하게 지고 상대편이 허위의 그 어떤 문서를 제출하고 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소송사기 범죄 행위가 완성된 때 판결이 떨어져서 나한테 불리한 판결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소송사기 행위가 범죄 행위가 완성되는 때고 그때 잡아넣을 때 사무소 위조죄까지 같이 잡아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형법상 문서위조는 인장과 서명의 유무 그러니까 형법상 문서위조는 인장과 서명의 유무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와 사문서 적법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는 것에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정행사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한다. 자, 다섯 번째, 형법의 문서에 관한 죄는 5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어떤 죄냐면 문서 위조 변조죄. 위조가 무엇인지 변조가 무엇인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문서 위조 변조죄, 그 다음에 허위 문서 작성죄, 위조 등 문서 행사죄, 문서 부정 행사죄 및 전자기록, 밑자가 잠돼서 고치겠습니다. 및 전자기록 등 위조 변조죄가 있다. 자, 여섯 번째, 형법상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유형 위조만을 처벌하고 있다. 자, 권한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형법에서는 유형 위조라고 해요. 근데 이제 권한이 있는 자가, 자기가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자기의 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자행하는 무형 위조는 처벌하지 않는다. 사문서에, 어디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사문서에 관해서는 무형 위조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하는 것, 그것이 유형 위조고,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하는 것은 무형 위조. 그거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를 하더라도 권한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긴 있겠죠. 공무원이 그러면 자기가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들을 부실 기재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공문서를 마음대로 작성하면 그 무형 위조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겠죠. 자, 그런데 사문서 위조에 관해서는 무형 위조도 처벌하는 경우와 공문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이 지 마음대로 허위에 작성할 경우 무형 위조도 처벌을 합니다. 공문서에 대해서는. 다만 사문서에 대해서는 유형 위조만 처벌한다는 얘기죠. 자, 사문서에 대해서 예외로 무형 위조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 진단서, 그 다음에 뭐 조산서, 그 다음 사체, 사람의 생사를 나타내는 어떤 병원의 의사의 어떤 그 검안서나 이런 것들이 무형 위조, 자기가 작성할 권한이 있는데도 허위 내용을 기재를 했으면 처벌하는 걸로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문서 위조도 무형의 위조는 처벌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진단서, 병원이나 이런 의사의 진단서나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무형 위조도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한 문서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한다. 그런 내용을 좀 이따 이제 다 설명이 나오는데요. 무형 위조를 한번 봅시다. 무형 위조는 문서의 작성 권한자가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이 권한 있는 자가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데, 형법은 유형 위조와 구별하여 이 경우를 허위 문서 작성 또는 허위 또는 부실 기재라고 칭한다. 무형 위조는 공문서, 형법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사문서의 경우에. 그러나 공문서는 처벌한다는 거죠. 이것은 형법이 사문서에 대한 사회의 신용을 그 내용의 진실이라는 것보다는 작성 명의가 진정한 것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무형 위조에 대해서는 공정정서 원본 등의 부실 기재, 공정정서 우리가 그 공정사무실에 가서 받는 그런 어떤 내용들, 또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어떤 대장 등본 이런 것들이 공정정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실 기재, 허위로 기재하는 것. 이 외의 공문서에 대하여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227조의 간접 정범이 되는가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이 공무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간접 정범이 되지만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간접 정범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일반인이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을 그 대장 등본에 있는 내용들을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게끔 그렇게 속이거나 아니면은 유도를 해서 그렇게 이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공무원이 작성한 그 내용들에 공무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일반인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간접 정범이 그 허위 공문서 작성에 공범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권한을 위임받은 자, 특히 사무실의 지배인 또는 격리 직원이 타인의 명의의 이거 사례거든요. 사례인데 타인 명의의 문서를 허위의 사실로 기재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는가. 이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를 검사도 그렇고 한참 생각하는 거야. 이것을 법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경찰은 이게 법리가 무엇이 맞는지도 몰라요. 우리 그 단체 임원 중에 한 분이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단순히 착오 및 범죄의 고의가 없이 허위의 사실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횡령을 장부를 작성하면서 경리나 이런 지배인이 횡령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무소를 위조한 경우는 횡령자와 함께 사무소 위조죄가 함께 처벌된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위의 지배인 또는 경리직원, 즉 그 문서를 작성할 것을 위임받은 자가, 여기서는 위임관계겠죠. 위임받은 자가 영업장의 주인의 명의 장부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장부를 하고 자신 명의로 장부를 준비하고 자신 명의로 그 문서를 작성할 때 이와 같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횡령죄를 자행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은 적법한 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죄는 빠져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의 경우에 지배인 또는 경리가 자신이 준비한 장부라고 할지라도 그 장부의 소유가 영업주에게 있는 장부라면, 장부의 소유가 영업주에게 있는 장부라면 이것을 지배인 또는 경리 직원의 자신 명의 장부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형법상으로는 자신 명의의 장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아니면 소유자가 영업주에게 있으므로 영업주의 장부, 즉 형법에서 말하는 타인 명의의 장부가 되는가 하는 점은 타인 명의의 장부라고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은 그 지배인 경리가 직접 준비하고 작성한 장부를 할지라도 그 영업장의 매출 이익 손실을 나타내는 문서가, 그 영업장의 매출 이익 손실을 나타내는 문서가 화치하는 내용은 모두 영업주의 영업장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영업장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 지배인 또는 경리 직원이 자신이 영업장을 위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고 영업주를 위한 타인의 장부를 허위의 사실로 기재하고 횡령죄를 자행하였다면 유효용의조인가 무효용의조인가 하는 문제되는데, 이 경우 위임관계를 권한 있는 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법리적으로 따지겠죠. 권한이 없는 자의 유형위조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보면은 이러한 위임받은 권한을 악용을 한 악의이므로 유형위조로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명의인들은 법률적으로, 형법상에서 법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명의인들은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표현 내용이 귀속하는 자, 문서의 표현 내용이 귀속하는 자, 즉 의사표시의 주체를 뜻한다. 즉 그 영업장에 장부가 있으면 그 영업장의 의사표시, 거래는 그 영업장 대표는 누굽니까? 영업주죠. 영업주의 어떤 의사표시, 그 주체를 뜻한다. 명의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를 불문한다. 즉 문서의 주인인 자가 명의인이다. 그 문서의 소유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영업주가 명의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위에 그 지배인이나 아니면 경리 직원은 뭡니까? 타인의 명의를 악용을 한 거죠. 즉 영업주가 그 장부에 기재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엄연히 그 영업장의 매출 실적, 손익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재할 권한만을 위임하여 준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악의로 횡령죄를 자행하는 수단으로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로 기재하게 하는 범위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형위조로 처벌된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서의 범죄의 구성체계를 보면은 문서위조 변조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사문서 위조 변조죄입니다. 공문서 위조 변조죄는 이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공문서 위조 변조는 사문서 위조보다도 더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요소이다. 허위문서 작성죄는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을 하고, 여기서는 사문서를 말하는 것이죠.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이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공정정서 부실기재죄는 간접정범 중에 특히 변호사가 많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 측의 어떤 문서들을 변호사가 중간에서 해서 허위의 내용으로 막 기재하게끔 검사와 판사와 덩어리 돼가지고 공범을 할 경우, 이럴 경우에
간접 공정정서 부실 기재자는 간접 정범의 형태에 의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정정서 부실 기재자에서는 따로의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는 거죠. 공정사무실에서 나가는 문서는 뭡니까? 공정사무실에서 발급해서 나가는 것도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그 외 위에서 언급한 공문서 부정행사죄 및 사전자기록 등 위조변조죄와 공전자기록 등 위조변조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문서죄는 무엇을 봐야 되는데 문서성을 봐야 됩니다. 문서성. 자, 다음에는 문서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서가 성립되어야, 문서성에 성립이 되어야만이 허위 사문서 위조죄, 그 다음에 공문서 위조죄 이런 것들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서성을 보면은 문서는 문서 위조죄 행위의 객체이다. 문서란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부호에 의하여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한 물체이다. 문서의 내용이 일정한 법률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여기서 일정한 법률관계, 그 다음에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문서다는 거죠. 요걸 언더라인 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의인을 표시하는 내용의 문자 또는 부호에 의하여 화체된 사람의 의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서는 계속적 기능과 증명적 기능, 보장적 기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자, 세 가지죠. 계속적 기능, 증명적 기능, 보장적 기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자, 첫 번째, 계속적 기능은 문서는 유체물에 결합되어 있는 사람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결합의 방법은 묻지 않으나 계속성을 가지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자, 의사표시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볼까요? 의사표시의 내용은 문서의 의사표시다. 여기서 의사표시란 사법상, 그러니까 개인 간의 어떤 사법상의 일반 국민들이나 개인의 어떤 적용되는 사법상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상 또는 관념의 표시를 뜻한다. 따라서 문서는 타인에게 사상의 내용을 전달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즉, 문서의 본질은 문서의 실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의 표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건의 형상이나 존재가 증명의 대상이고 의사의 표시라고 볼 수 없는 검증의 목적물이나 표식은 문서가 아니다. 검증의 목적물, 예를 들어서 그 건축에 보면은 경계에 표시하기 위해서 막둑을 박아놨죠. 빨간 막둑. 그런 것들은 검증의 목적물이나 표식인데 그런 것들은 문서가 아니다는 얘기죠. 또한 외적 상황을 복사한 것이 지나지 않는 기계적 기록도 문서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서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외적 상황을 복사한 것이 지나지 않는 기계적 기록도 문서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복사 문서는 그런데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소송 해결할 때 사본을 많이 제출하죠. 사본을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에 의하여 사진 복사한 복사 문서를 문서라고 할 수 있는가? 복사 문서는 의사 내지 관념의 표시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기계적으로 재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복사 문서는 기계적으로 재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법은 전자 복사기, 모사 전송기, 기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보고 있다. 문서 또는 도화로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복사 문서 같은 거, 사본 같은 거 법원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법률 소송 행위를 할 때 첨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첨부를 시킬 때에 사본 문서는 위조나 또는 허위의 사실로 조작하려고 변조하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사본 문서나 복사 문서는 대외적으로 제출하는 그런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원본 대조필을 찍어야 된다. 원본 대조필을 찍고 그 옆에 자기의 도장을 찍고
이 문서는 원본과 똑같다라고 그런 어떤 인정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복사 문서는 완벽한 점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정하는 복사 문서는 완벽한 어떤 점거 능력이 있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복사 문서는 단순히 사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문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문서는 얼마든지 조작이 되고 위작이 되고 변조되고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원리를 아셔가지고 앞으로 점거를 제출할 때 반드시 복사문서 사본에 대해서는 원본 내수필 그 다음에 자기 그 옆에 도장을 찍고 제출하는 것, 정제 몇 호 이렇게 제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판례 입장에서는 과거 복사문서는 문서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였다가 77도 4068 복사문서는 문서의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한 의사 내용을 보유하고 증명수단으로서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므로 사진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판례가 과거에는 문서가 될 수 없다 했다가 77도 4068 그러니까 1978년도 이전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죠. 입장을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저는 합의체 판결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다는 걸 제가 이제 판례를 지금 들어 놓았습니다. 87도 506, 92도 2226호, 그 다음에 95도 2389, 그 다음에 96도 778호, 요 호자가 빠졌네요. 자, 두 번째, 의사표시의 방법. 의사표시의 방법은 반드시 문자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부호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호에 의한 경우는 예컨대 속기용의 부호. 이 수사관이 아주 편법을 쓰는 경찰 특히 수사관들이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도. 지금은 그게 허용이 안 되지만 당사자가 그 속기 부호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잘 그 글씨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당사자가 예를 들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데도 속기사가 가서 그 작성을 하고 날인을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그러면은 그 속기사가 작성한 내용은 당사자가 거기에 속기사가 작성한 그 내용이 어떤 표식에 의한 자기들만이 아는 표식에 의해 작성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상대는 알 수 없는 부호로 그렇게 기재를 하죠. 그런데 거기다 날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부에는 어떻게 하느냐? 재판부에는 검찰이나 재판부에 제출할 때는 이놈 속기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 수사관의 의뢰를 받았는 속기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제출해버리겠죠. 번역 제출하면 거기 증거 능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컨대 속기용의 부호, 그 다음에 전신 부호 또는 맹인의 점자에 의한 경우 이런 것들을 또 부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의사표시다. 상형적 부호에 의한 표시는 도화에 속하므로 그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은 도화 그림에 속하므로 발음적 부호에 의한 경우만 문서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문자에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가독적 그러니까 문자로 읽을 수 있는 부호이면 족하고 반드시 발음적 부호임을 요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접수부 부인의 날인도 문서에 해당한다. 다만 본인 또는 특정한 당사자만 해독할 수 있는 암호를 사용한 물체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암호를 작성을 했는데 자기만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문서라고 할 수 없다. 예술 작품에 예술가가 한 서명과 낙관은 문서가 아니므로 인장에 관한 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예술 작품에 그 그림 끝에 뭐 낙관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도장 찍는 거 있죠. 그런 인장에 관한 죄가 성립하면 다른 사람 명의를 허위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장에 관한 죄가 성립할 뿐 문서에 관한 죄는 아니다. 법률상 중요성을 갖는 사실 증명하는 것이 아닌 한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세 번째 의사표시의 계속성인데
의사표시가 물체에 고정되어 계속성, 어떤 의사표시를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그 계속성을 가져야 하면 이는 시각적 방법, 청각적 방법이 아니고 시각적 방법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눈으로 봤을 때 반드시 그게 이제 계속적인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영구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그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면 족하다는 거죠. 의사가 표시되는 물체도 반드시 종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종이에 표시된 어떤 것도 요하지 않는다. 목판, 도자기, 피초, 풀, 식물 같은 데 쓰는 걸, 그 다음에 목재, 나무에 쓰는 걸, 이런 것들도 문서가 될 수 있다. 문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도 문서가 될 수 있다. 문서는 표시된 의사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따라서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음반, 녹음 테이프와 같이 청각에 의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문서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증명적 기능. 물체에 기재된 의사표시는 일정 법률 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또 증명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만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만 형법상에 보호된다. 그렇죠? 따라서 증명적 기능은 증명 능력과 증명 의사를 내용을 한다. 증명 능력과 증명 의사를 내용을 한다. 이걸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문서의 증명적 기능은 사무서뿐만 아니라 공문서에도 문서 개념의 내용과 한계가 된다. 그러면 증명 능력을 한번 볼까요? 문서가 가지는 증명 능력. 문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 즉 법률 관계와 사회생활 상의 중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법률 관계와 사회생활의 중요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문서 내용이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란 여기서 법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유지, 변경, 소멸에 관한 사실이 그게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게 이제 문서의 증명 능력이죠. 권리,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다. 단순히 사상을 표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 소설이나 시가 등의 예술작품은 문서가 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신분증, 주민등록표, 호적부, 이사회의 회의록과 결의서, 계약서, 계산서, 영수증, 현금보관증, 적금 청구서, 이력서, 추천서, 안내장 등은 문서에 해당된다. 문서제의 증명 능력은 진정한 문서를 전제로 한다. 진정한 문서를 전제로 한다. 허위의 문서가 아니고 진정한 문서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부진정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 위조죄를 구성하지만 부진정한 문서 자체는 문서 위조죄의 객체가 된 허위 문서 문서 자체는 문서 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판례 입장을 한번 볼까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공문서 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는데 공문서 자체는 공문서 변조죄의 객체가 되야 된다. 그러면 뭐냐, 어떤 게 걸리냐? 이 판례를 보면 마치 다른 죄는 안 걸리는 것 같은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걸립니다. 요거는 대법 86도 19845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처벌을 하고 공문서 변조죄의 객체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변조가 뭐냐? 위조가 있고 변조가 있거든요. 변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변조란 권한이 없이 진정하게 성립되어 있는, 그러니까 허위가 아니고 진정하게 성립되어 있는 다른 사람 명의 문서. 아까 전에 그 다른 사람 명의 사문서에서는 어떻다 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라는 것은 그 문서의 소유자, 그 문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서가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의사표시, 그것이 누구의 소속으로 되어 있느냐, 그 소유자, 그 사람이 명의자라고 그랬죠. 그 명의 문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 변조란 권한이 없이, 그 변조라는 건 기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살짝 고치는 것, 그게 변조겠죠. 예를 들면 이미 타인의 명의로 성립되어 있는 차용증, 영수증 등이 그 내용, 금액, 기간 등을 변경을 가한 것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문서에 변경을 가하면 변조,
새로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는 위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새로의 어떤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의 문서를 하나를 만드는 것, 그것은 위조가 되고, 또한 기존 문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가 된다. 자, 판례 내용을 보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도 공문서 변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는 대법원 86도 1984 판결을 보면은 한번 봅시다. 판례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공문서 변조를. 공문서 변조라 하면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서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해서 문서 자체 그 제목이나 문서의 종류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그 성격을 그대로 두되 그 내용을, 문서 내용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공문서 변조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이미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 공문서,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조를 하기 전에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자체가 허위 공문서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부진정이야. 그렇다면 공문서 변조죄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추가적으로 기재한 내용들은 공문서 변조죄에 성립되지 않는다. 내용을 보면은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문서 변조라 하면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서 명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그러니까 종류나 성격,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가. 여기서는 이제 폐품 반납적이네요. 그 변조를 했는 게 공무원이. 폐품 반납정은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입니다. 그거 자체가 벌써 이미 허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2의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와 이를 교사한 피고인 1의 공문서 교사죄는 각 해당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판단을 정답. 이렇게 이제 그 공문서 변조죄에 대해서는 위법이,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문서 변조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례에서는 보면은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공문서 변조의 객체인 폐품 반납정은 이미 권한 없는 자가 미리 허위의 사실을 작성해 놓은 것을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로 더하여 기재한 경우 변경해서 기재를 한 거죠.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성립되나, 허위 공문서는 작성죄는 성립되는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례예요. 그 변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항이다. 변조와 위조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는 판례죠. 자, 두 번째, 정명의사. 정명의사라는 것은 문서는 법률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않다. 정명의사에 의한 문서는 목적문서와 의연문서로 구별된다. 목적문서는 처음부터 정명의사로 작성한 문서임에 반하여 의연문서란 정명의 의사가 나중에 발생된 경우를 말하죠. 자, 공문서는 항상 작성할 때마다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문서이며, 사문서는 양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범죄 내용이 기재된 범죄문서, 예를 들어서 범죄 일람표, 공소장, 불기소 처분이 요구지서, 판결문, 공판조서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목적문서이다. 문서는 정명의사를 필요로 한다. 정명의사는 확정적 의사임을 요한다. 확정적 정명의사가 없는 초안은 문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명할 수 있는 것은 의사가 되지 않는 초안, 무슨 잡아놓은 거, 그런 것들은 문서가 아니다. 그러나 가계약서, 가영수증 이런 것들은 시한부로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확정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서에 해당한다. 즉 확정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장적 기능. 문서는 문서의 작성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는 명의인이 표시되어야 하며, 명의인이 없으면 문서가 될 수 없다. 누가 작성했는지 그 명의인이 없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서의 소유자, 여기서 명의인이란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표현 내용이 귀속하는 자, 즉 의사표시의 주체를 뜻한다.
명의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를 불문한다. 즉 그 문서의 주인인 자가 명의인이다. 그러나 그 명의인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명의인이 날인이 있을 것을 날인도 필요 없다. 문서 작성되면 그거는 그 명의인의 문서라고 보는 거다. 명의인의 서명도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명의인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에 의해 누가 작성했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이면은 족하다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건축에 있어서 공사 대금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상대편이 공사 대금 완불 증명서라서 기조를 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처벌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 수원지방법원에 그 부장판사 새끼가 하나가 지금 이걸 가지고 엉터리 판결을 하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공사 대금 남아 있는데 상대편이 내가 왜냐면은 사기로 고소를 하니까 거기에 어떤 증거로 공사대금 완불 증명서를 가지고 내가 작성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 문서를 마치 내가 작성한 것처럼 명의인, 그 명의인의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그 문서의 형식과 내용이 전체적으로 누구를 표현하느냐. 제가 왜 그러냐면은 집 짓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을 제가 다 표현을 한 것처럼 그렇게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가 작성해 준 것처럼 그렇게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무소 위조죄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재판에 가서 부장판사놈이 상대편 그 변호사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고민을 하더니 수사검사도 그때 발딱 뛰었죠. 발딱 뛰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명의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명의인이 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사대금 완불 증명서가 그것을 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제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해가지고 지분대로 판결을 해버리더라고. 그놈 새끼도 이제 공수처에 지금 어차피 좀 잡아놔야 되겠죠. 물론 이제 시효는 지났겠지만, 그러나 제가 반드시 그 태클을 걸어서 그 공사대금 받지 못한 것도 받아야 되겠죠. 또한 명의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자, 그 다음에 사자의 명의로 작성되어진 문서일 경우 통설은 실제인이 아니어도 공문서도 사문서도 허무인 문서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반면 판례 입장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구별하여 공문서에 있어서는 작성자가 허무인인가의 여부는 공문서 위조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위조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서 또는 공무원의 직권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작성 명의인이 실제하지 않는 허무인인데도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요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위조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서 또는 공무원이 직권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은 그 작성 명의인이 실제하지 않는 허무인인데도 공문서 위조죄, 그 작성을 만드는 사실, 허위 공문서를 만드는 사람 자체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공무서 공무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 문서를 담당하고 작성한 데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된다. 반면에 사문서에 대해서는 판례 입장은 명의인이 반드시 실제함을 요한다는 입장이다. 그 명의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즉 사자 명의의 문서는 물론 허무인 명의의 문서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문서에 대해서는 사자 명의의 문서, 그 다음에 허무인 명의의 문서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다만 사자 명의의 문서에 관해서는 작성 일자가 생존 중의 일자인 때에 하나여 살아있을 때에 그 일자인 때에 하나여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다. 자, 사문서 위조죄는 타인이 그 문서를 볼 때 진정하게 성립 작성한 것이라고 오신할 염려가 있는 상태이면 범죄는 성립한다. 자, 우리 문서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사기에 우리가 하는 그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복본이 있고, 똑같은 원본 외에 이제 원본 대조필, 원본과 똑같이 다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등본이 있겠죠, 등본. 그러면 문서란 명의인의 의사를 표현한 물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문서의 복본, 등본, 사본을 문서라고 할 수 있는가는 문서의 형식과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보는 명의인이 증명을 위하여 수통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이기 때문에 문서에 해당한다. 명의인이 증명을 위해 수통, 한 통이 아니고 두 통, 세 통, 네 통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등본 또는 사업은 인증이 없는 한 문서라고 할 수 없다. 이 대법원은 이제 판례인데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앞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보면은 복사한 문서 이런 것들은 문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문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복사한 문서도 대법원 판례는 문서다. 사진이나 포함된 그런 문서도 전부 다 문서다라고 그랬댔죠.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1983년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등본 또는 사본은 인정이 없는 한. 그래서 그 규정이 뭐냐면 인정이 없는 한. 그 문서가 누가 작성했고 인정이 없는 한 문서라고 할 수 없다. 라는 것은 그걸 원칙을 세워놓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소송에 있어서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고 본인의 날인을 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 그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고 본인의 날인을 해야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래야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인정이 있어야 그것은 사본문서도 등본 또는 사본은 문서로서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문서란 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본이나 등본은 명의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서에 화치된 의사를 복사한 것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문서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문서의 종류는 공문서와 사문서로 구별이 되는데 첫 번째 공문서의 개념이 뭐냐?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자기 개인 사생활에 관하여 작성한 것은 공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즉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 명의인인 공문서를 말한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 명의인이다. 외국에서 근데 이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문서로 인정을 안 합니다. 미국,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문서 이런 것들은 사문서이다. 자, 그러나 공무원이 개인 채무 부담으로 작성한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가 아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야 공문서이다. 직무에 관한 문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 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직무 권한의 근거는 법률에 한하지 않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관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공무원들이 자기들 빠져나가려고. 그런데 그 관례에 의해서 그것은 어차피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관행대로 작성한 문서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허위가 있다면 뭐가 걸릴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처음에 들은 무형위조는 공문서에 대해서는 무형위조도 처벌하기 때문에 권한 내에서 작성한 허위의 문서도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문서란 사인 명의로 개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단 사인 명의의 문서라도 권리 의무와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만 사문서가 될 수 있다. 권리 의무와 법률 행위 의사표시 이런 사실 증명 이런 것들이 대해서만 사문서가 될 수 있다. 자, 문서의 특수 형태로는 전체 문서와 결합 문서로 나뉘는데 개별적인 문서가 계속적으로 형태에 이어서 통일된 전체로 결합되어 있는 독자적인 표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예금 통장, 상업장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전부 다르가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전체 문서로 그 형사기록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체 문서는 전체가 문서제의 객체가 되어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점에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낱장 한 장 이것이 일일이 범죄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의 범죄로 성립한다. 결합 문서는 문서가 검증의 목적물과 장소적으로 결합되어 동일된 증명 내용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 그 다음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 사진과 그 다음에 종이 자기 어떤 의사표시를 표한 그 내용이 있겠죠.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 그 다음에 이력서, 주민등록표가 대표적인 예이다. 결합문서도 결합된 범위 내에서 하나의 문서로 취급된다. 다 결합됐다는 그 자체로 하나로 문서로 취급된다. 자, 여기까지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문서 위조, 본격적으로 공문서 위조는 어떤 식으로 공문서 위조 변조 제각을 했느냐, 허위 공문서 작성자는 어떤 식으로 성립되는가, 그것을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